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쉽지 않았던 세월, 그래도 이렇게 용케 버티고 살아냈다는 것에 감사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설거지는 물론 신문 돌리기, 우유 배달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하는 일까지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엔 집 근처 절에서 연등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연등을 만들고 절에서 밥도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몰랐던 나이가 어렸던 저는 심심하고 조미료 맛이 약한 절밥이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려 스님께 혼쭐이 나기도 했죠. 5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땐 그냥 다른 친구들은 다 있는 아빠가 없고 또 엄마는 일을 하기 위해 저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우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시절이었죠.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살았던 저와 어머니는 소위 달동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언덕에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는 시절이 아니라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어요. 휴지도 넉넉하지 않아 날짜 지난 달력을 쓰거나 신문지를 사용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또 물도 펑펑 나오지 않아 매일 샤워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젊은 분들은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아마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여러분의 부모님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 엄마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영희야 친구들처럼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아니 난 집에서 신문에 낙서하면서 노는 게 제일 좋아. 순자한테 들었는데 학교 가면 매일 집에서 숙제라는 걸 해야 한대. 나는 숙제 안 해서 좋겠다고 순자가 엄청 부러워했어. 그래도 학교는 꼭 다녀야 하는 거야. 내년엔 우리 영희도 학교 가는 거다 알았어.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당시 육성회비를 낼 형편이 안 됐던 어머니는 제가 8살이 되고도 학교에 보내실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상관없었어요. 어렸던 저는 학교는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 혼만 내는 곳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해 겨울엔 죽을 고비도 넘겼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추위와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연탄 구입도 힘들었던 저와 엄마는 연탄 하나로 며칠을 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연탄가스가 새는 바람에 가스에 중독돼 정말 죽을 뻔했어요. 영희야 영희야 정신 좀 차려봐. 아주머니 빨리 좀 와주세요. 아이고 영희 연탄가스 마셨구나. 기다려봐. 옆집에 사시던 아주머니께서 달려와 저에게 동치미 국물을 먹여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며 아주머니께 늘 감사하라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지금처럼 24시간 하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니 민간요법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름 보일러가 있었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엄마, 영희야 정신이 드니? 엄마 알아보겠어? 응, 나 머리 아파. 영희야, 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살아 돌아와서 천만다행이다. 이것 좀 더 마셔봐. 제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겨울을 나고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너무 까불거리면 안 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알았지? 응, 알았어. 인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배꼽 위에 양손을 올리고 안녕하세요. 옳지. 엄마가 만들어준 청가방을 메고 비록 김치밖에 없는 도시락이었지만 학교를 가기 위해 집 언덕을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순자랑 손을 잡고 학교 가는 길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자랐지만 우리 집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친해질만 하면 이사를 가 전학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엄마, 우리 또 이사 가?
미안해, 영희야. 대신 이번엔 지금보다 좋은 집이야.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정말? 그럼 화장실 가서 줄 안 서도 돼. 그 화장실은 우리 집 안에 있어서 엄마랑 영희 둘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야. 진짜 최고다.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던 저는 몸에 두드러기를 달고 살았어요. 거기에 제대로 챙겨 먹질 못하니 키도 자라지 않아 지금도 엄청 작은 체구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이사를 가서 만난 새로운 집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그래도 전처럼 언덕을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정말 어머니 말대로 집 안에 화장실도 있어. 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하기 위해 어머니께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게 다 저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 어머니께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로지 제 생각만 하셨던 어머니셨지만 굉장히 단호한 부분도 있으셨어요. 그건 바로 가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엄마는 제가 아빠를 포함해 다른 가족에 대해 물어도 단 한 번도 말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늘 다음에 얘기해 주겠다면서 대화의 주제를 돌리곤 하셨죠. 내가 크면, 성인이 되면 다 얘기해 줄게. 그냥 지금 말해주면 안 돼? 어른들의 사정이란 게 있단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엄마가 영희 성인이 되면 영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 꼭 다 말해줄게. 알았어. 꼭 말해줘야 해. 알겠어. 대신 이거 영희 줄게. 이거 엄마가 매일 하고 다니는 목걸이잖아. 영희가 크면 전부 말해주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주는 거야.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 알겠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응, 알겠어. 잃어버리지 않고 꼭꼭 잘 보관할게. 대답은 알겠다고 했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왜 나는 아빠가 없을까? 돌아가신 걸까? 아니면 나와 엄마를 두고 도망가신 걸까? 어머니는 어떤 정확한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반 친구들이 방학과 명절만 되면 놀러가는 시골도 저에겐 없었거든요.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어머니도 못 이기는 척 얘기해 주지 않으실까 하고 물어봤지만 크면 엄마가 다 말해준다고 했잖아. 그 얘기는 이제 그만 물어봐라 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성인이 됐습니다. 미안하다, 영희야. 너 꼭 대학만큼은 보내고 싶었는데. 괜찮아, 엄마. 나도 엄마 도와서 일할 수 있어서 좋은데 고등학생 시절 엄마처럼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말을 했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사람은 배워야 돼. 엄마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래? 절대 안 돼. 돈은 더 커서도 벌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해. 아빠에 대해 물어본 이후 이렇게 엄마가 화내신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비록 학원을 다니거나 문제집 같은 걸 사서 볼 수 없었지만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었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질 않았어요. 뭘 해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어머니께선 절망하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선 장학제도도 있으니 대학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돈을 벌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는 걸 택했습니다. 내가 너만큼은 절대 너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처럼 사는 게 뭐 어때서? 나 솔직히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내내 너무 재미없었어. 공부는 나랑 맞지 않아. 엄마, 나도 일하면서 돈 버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 엄마는 그날 저를 안고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저 역시 엄마처럼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걱정.
하지만 엄마와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제철 과일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일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당시 어머니는 공사장에서 공사 인부들의 밥을 차려주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옆 건물에 사시는 아주머니와 함께 일을 하셨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저를 멀리서부터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빨리 나와봐라.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숨이 찬 아주머니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어요. 너희 엄마가. 아이고, 우리 영희 불쌍해서 어떡하니? 아이고, 영희야. 무슨 일이신데요?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달려간 병원에는 흰 천을 덮고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일어나. 왜 이러고 누워 있어? 일어나 봐, 엄마. 웃지 말라. 나랑 같이 서프 가기로. 인부의 부탁으로 공사하는 건물 위층으로 올라갔던 어머니는 발을 잘못 디뎌 밑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울부짖어도 어머니는 깨어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엄마의 흉진 얼굴을 보고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머니를 보내고 한 달을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영희야, 너까지 죽을래? 너는 엄마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저도 엄마 따라갈래요. 살기 싫어요. 정신 차려. 이 꼴을 하늘에 있는 엄마가 보면 부끄럽지도 않아? 얼른 일어나서 씻고 밥 먹어. 어머니께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어머니보다 좋은 삶을 살길 항상 바라셨어요. 남들보다 책도 더 많이 읽고 신문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한심하실까. 정신을 차린 저는 며칠 뒤 집 근처 공장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만들다 보면 점심시간, 또 옷을 만들다 보면 교대 시간. 그렇게 시간 개념 없이 일만 하다 보니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장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영희 씨, 코 피나요? 고맙습니다. 고개 뒤로 넘기면 더 위험해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당시 남편은 노동자의 근로 환경이나 임금 체불 등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끼리 힘을 합쳐야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 말 없이 일만 하는 저를 늘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몰래 저에게 빵을 주기도 하고, 쉬는 날이 같을 땐 함께 만나 밥을 먹기도 하고, 저는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데리고 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이게 저를 다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는 걸 나중에 눈치챘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진 저희는 남편의 프로포즈에 결혼을 결심했죠. 영희야, 나 사실 말할 게 있어. 뭔데? 난 사실 당신처럼 돈을 벌기 위해 이 공장에 취직한 게 아니야. 그럼 뭐, 위장 취업이라도 한 경찰이야? 아니, 난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이야. 뭐?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런데 혹시 공장에서 누가 나를 경찰에 신고할까봐 속이고 있었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며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봐.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공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남편은 신부를 속이고 몰래 공장에 취직해 공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남편의 행동을 반대했던 부모님은 남편을 없는 자식 취급하고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예비 시부모님 만나기 전날에 해줬습니다. 그래도 난 당신이 부모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벌써 우리 부모님 편드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오로지 엄마와 단둘이 지냈던 저로선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걸까 그런 생각도 했죠. 사실은 부모님은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 서울대 갔으면 조용히 공부할 생각이나 해야지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다고. 어디서 이상한 사상을 배워와 저러고 산다. 며 남편 부모님께선 늘 못마땅해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부모님과 사이가 나쁜 것도 걱정이 됐고, 그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저를 과연 남편 부모님이 반겨주실까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저를 데려간 남편은 여기가 자신의 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남편이 처지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랑 나랑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그리고 당신 부모님께서도 나를 반기지 않으실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뭐가 어때서?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걸 예비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어? 쳐다. 결혼도 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냐. 영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내보시면 얼마나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결혼만 허락해 주신다면 학생 운동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갈게요. 뭐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할 만큼 저 이 사람 사랑해요.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너무 걱정이 되면서도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좋다. 대신 우리 집에서 함께 하도록 해. 그럼 결혼 허락해주마.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집에 세탁기도 없으니 매일 손빨래를 했겠구나. 그럼 여기에 있는 이불 오늘 안으로 전부 빨아서 널어놔라. 알겠니? 지금으로 치면 꽤 큰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시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간 남편은 해외 출장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리셨습니다. 어머, 너 며느리는 어디 갔니? 아,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나갔어. 요즘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시어머니 친구들이 집에 오는데도 며느리 약속 있다고 하면 나가게 해주고, 내가 요즘 말하는 그 신세대 시어머니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저를 없는 척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에겐 새로 뽑은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돌아가고 나면 뒤처리는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창피해서 이거 어디 가서 며느리라고 말도 못하고 얼굴이라도 반반하니 예쁘면 데리고 다닐 맛이라도 나지. 이건 삐짝 말라서 촌티나게 생겨가지곤. 저런 촌티는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아유,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나 해. 저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제발 나가서 살자고 했어요. 나 다시 일할 수 있어. 부모님 도움받지 말고 우리끼리 나가서 살자. 응? 나 여기 너무 답답하고 숨 막혀. 그리고 어머님 너무 무서워. 아직 어머니도 당신이 어색해서 그러신 거야. 당신이 며느리가 처음인 것처럼 어머니도 시어머니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을 거니까. 응, 그리고 이거 선물 이게 뭐야? 반지랑 시계잖아. 우리 결혼할 때 맞춤 반지는 너무 밋밋하고 심심하잖아. 그래서 반지랑 세트로 시계도 함께 사왔어. 당신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 이렇게 반짝이는 시계는 처음 봐. 정말 고마워. 여보 나도 고마워. 나 없는 집에서 이렇게 적응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부모님께 잘해줘서 해외에 가서도 저를 생각해서 선물을 사다 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다시 출장길에 올랐고 저는 또 떠난 남편의 허전한 빈자리를 달래기 위해 매일 남편이 선물해준 반지와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 반짝이는 건 뭐니? 이 사람이 지난 출장 때 선물로 사다 줬어요. 참나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된다니 너 같은 게 그런 거 착용한다고 뭐 부잣집 사모님이라도 될 줄 알아? 이리 줘봐. 아니 철애 씨가 사준 일이 내놓으라니까 뭔 말이 많아. 어디서 버릇없이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무작정 저를 때린 시어머니는 남편이 선물해준 시계와 반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하니까 얼마나 잘 어울리니. 매일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년한텐 이런 게 왜 필요해? 남편이 저를 생각해 준비한 선물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뺏기기 싫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또다시 손찌검이었습니다. 뭘 쳐다봐 못 배워먹어서 예절도 없고 더 맞아야 정신 차릴 거니 당신도 그만해.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사람 말은 잘 알아듣겠지. 그렇게 허무하게 남편의 선물을 뺏기고 남편이 돌아왔을 땐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양보를 했다는 미담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당신은 내가 또 사주면 되지. 어머님이 날 너무 미워하셔. 나 너무 무서워. 우리가 아직 아기가 없어서. 그래 아기를 가지면 부모님도 당신을 더 인정하실 거야. 그리고 남편이 한국에 있는 동안 몇 날 며칠을 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온 동네에 애 만들 거라고 소문내지. 그러니 네 천박한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더구나.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시부모님 방은 1층에 있고 저희 방은 2층에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조심했는데 저와 남편이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는 건 저희가 뭘 하나 올라와서 훔쳐듣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이혼을 해야 하나 하루에 100번도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선택할 수 없었어요. 이혼하면 꼭 여자 때문에 여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을 거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혼녀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쉽게 써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남편과 이혼하면 다시 혼자가 되고 혼자서 험한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아무리 저를 혼내고 구박해도 깨끗한 집, 깨끗한 환경, 끼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새끼, 따뜻한 밥에 저는 이미 적응을 해버린 겁니다. 다시 예전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어요. 남편 말대로 손자가 생기면 마음을 여시지 않을까. 그래도 아이까지 있는데 지금처럼 날 싫어하시지 않으시겠지. 이런 생각들로 미련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국이 짜다. 이건 뭐 귀하게 자라서 음식을 할 줄 모르면 이해나 되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음식 맛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면 제대로 해.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편하게 잠도 재워주고 내쫓지 않고 밥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해외에서 들어온 과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뚱하게 쳐다보지 말고 이거 치우고 정원에 나가서 풀 좀 뽑아라. 그날은 최고로 더운 날이었어요. 정원사가 따로 있었지만 정원 잔디 풀 뽑는 건 꼭 저를 시키셨습니다. 그럼 별 수 있나요? 모자도 쓰지 못하게 해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다 맞으며 넓은 정원의 풀을 다 뽑았습니다. 피부는 타다 못해 빨갛게 익었고 화상을 입었을 정도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따가웠습니다. 이게 뭐야 안 되겠어? 당신 말대로 나가서 살자. 남편이 분가를 하겠다고 한 날 이후 더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니년이 우리 처리를 뒤에서 조종하는 거지. 싸가지 없는 게 어디서 분가를 입에 올려.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때리셨고 그런 시어머니와 저를 보며 시아버지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천한 것, 아주 천박하고 경박스러운 것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서 집안 망신을 시켜. 그날은 집에 시아버지의 중요한 손님들이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책을 찾아보며 10인분의 음식을 차린 저는 그날도 며느리가 아닌 일하는 사람의 신분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걸 알고 있던 분이 제가 쟁반에 국을 담아 옮기자 일부러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은 사방으로 튀었고 저는 팔에 약한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겐 제가 화상을 입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있을 땐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손님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저를 혼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제가 다친 것보다 손님들 앞에서 제가 넘어져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게 중요하셨죠? 당장 방으로 올라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분간 2층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그동안 내가 차려준 맛도 없는 음식 나도 이젠 그만 먹고 싶구나. 새벽에 몰래 내려와 부엌으로 들어간 저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들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지옥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혼녀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든 말든 여기서 이런 꼴을 당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남편은 어머니가 어색해서 그러시는 거다. 일 조금 하면 어떠냐는 말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이런 남편 역시 없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화상 입은 곳을 얼음찜질하며 친정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옆에 어머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위로해 주실 텐데, 그런 집에서 당장 나오라고 하실 텐데, 내 편을 들면서 같이 화내주고 내가 좋아하는 국수를 끓여주실 텐데. 저는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만지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크면 말해주시겠다고 했던 가족에 대한 얘기는 무엇이었을까. 그 얘기를 알았다면 지금 덜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2층에 올라오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옷을 던져주시며 외출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외출할 거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나와라. 화장하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깨끗하기만 하고 나와. 네, 어머님 시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는 건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항상 저를 몰상식하고 창피하고 못생겼다고 함께 다니지 않으시고 남들에게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도 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가 함께 나가자고 하시니 너무 놀랐어요. 혹시 늦으면 또 뭐라 하실까? 얼른 준비를 하고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남편이 선물해준 향수를 약하게 뿌리고 빠르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뭘 입혀놓으니 나쁘지는 않구나. 가자. 시어머니와 나란히 차를 타고 간 곳은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잘 따라다녀라. 이곳에 여러 번 오셨던 듯 시어머니의 발걸음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호텔 아케이드를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쫓아다니며 시어머니의 짐을 들고 정신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또 다른 옷 매장에서 시어머니가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고 직원의 안내로 전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손님 차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향기 좋은 차였어요. 한 모금 마시려고 하는데 차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아, 뜨거워. 어머, 괜찮으세요? 네, 전 괜찮은데 여기 쏟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치우면 돼요. 괜찮아요. 이쪽에 앉으세요. 무슨 일이니? 저희가 너무 뜨거운 차를 대접해 드리는 바람에 고객님께서 놀라셨어요. 너 내가 사고치지 말고 얌전히 따라다니라고 했지. 분명 직원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쏟은 게 그렇게 창피하셨나 봅니다. 갑자기 집에서처럼 불같이 화를 내시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며 욕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안에서도 사고를 치더니 밖에 나와서까지 이 난리야. 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고객님, 이러시지 마세요. 넌 빠져.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서 끼어들고 질라리야. 너 나 당하라고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와서 사고치고 나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말해봐. 제 옷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시어머니한테 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첫 외출이라 신났었나 봅니다. 그렇게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곳도 처음 와보고 이런 황송한 대접도 처음 받아보고 제가 누군지 묻지도 않고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잘 대해주는 직원들을 보고 긴장이 풀렸었나 봐요. 내 처지가 이렇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저 시어머니의 분노가 가라앉아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시끄러운 소란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때리셨습니다. 지금 남의 법정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회장님, 그때 점잖으신 할아버지께서 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도 저를 때리던 걸 멈추셨습니다. 당신 뭐야? 이 호텔 대표되는 사람이요, 남의 업장에서 추잡하고 교양 없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손님 괜찮으십니까? 잠깐, 당신이 왜 이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까? 옷과 머리를 추스르며 얼른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구석으로 들어가려는데 회장님이라는 분이 제 목걸이를 보고 저를 잡으셨습니다. 아가씨, 이 목걸이 어디서 났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건데요. 맙소사, 혹시 네가 영이니? 네, 절 아세요? 호텔 회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시어머니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회장님의 비서라는 분이 당황해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디 도망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고 붙잡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비서를 따라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로 올라온 저희에게 회장님은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엔 저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저희 엄마와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용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젊었을 적 찍었던 사진이다. 처음 아들이 네 엄마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난 심하게 반대를 했지. 어머니 역시 저와 같은 상황에서 결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말도 안 돼. 이런 촌뜨기가 무슨 당신 손녀딸이에요, 말 가려서 하시죠? 귀에 눌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을 계속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분이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며 이런 표정을 잃어버리셨구나. 어머니의 행복을 내가 찾아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우리 손녀딸과 무슨 관계길래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괴롭히다니요. 회장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영희, 너 나와 함께 살고 당신은 당신 남편 그리고 우리 영희 남편과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지. 시간과 장소는 우리 비서가 알려줄 겁니다. 잠시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회장님, 이것 좀 놔봐요. 제가 영희 시어머니입니다. 나가면서도 뭐라고? 시어머니는 꽥꽥 소리를 질렀지만 전 신경도 쓰지 않고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나한테도 아빠가 있었어. 그것도 이렇게 멋진 아빠가. 영철이, 그러니까 영희, 너의 아빠가 너희 엄마 손을 처음 잡고 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내 어머니는 어렵게 자란 게 전혀 티가 나지 않을 만큼 밝고 맑은 아이였다. 하지만 어리석은 내가 오직 배경과 출신만 생각하고 심하게 반대를 했지. 그래서 같이 살지 못하게 네 아버지를 외국 지사로 보내버렸어.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셨군요. 그래, 내 욕심과 오만 때문에 자식을 잃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리고 몇 달 뒤에 네 어머니를 찾아가니 임신을 했더구나. 만삭의 몸이었지만 제대로 먹질 못해 말라 있었어.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병원에 입원시키고 며칠 뒤 네가 태어났다. 너와 내 어머니, 그러니까 순영이를 편하게 우리 집에 살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순영이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구나. 자신은 아들인 영철이와 제대로 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영철이가 죽었으니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도와주고 싶어도 수영이가 전혀 받질 않았어. 그렇게 나도 너도 그리고 수영이도 잊고 살았다.
너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 줄 알았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제가 손녀딸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 내가 우리 아내한테 처음 선물했던 목걸이다. 그걸 영철이한테 줬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다행히 네가 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리 와봐. 어디 우리 손녀 딸 한번 알아보자. 나한테도 가족이 있다는 신기함과 진짜 내 집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누구든 만나고 싶었어요.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무섭고 외로웠어요. 알아 전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든 아니든 그냥 내 할아버지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 내가 내 할아버지다. 영희야. 그렇게 전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과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규모의 집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저를 기쁘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가씨 어서 오세요. 저희는 늘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회장님께서 예전부터 꾸며놨던 아가씨 방입니다. 아가씨가 나이를 먹을 때마다 방 디자인도 항상 바뀌었죠. 드디어 주인을 찾아 저희도 기쁩니다. 그리고 들어간 방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본 건 아니지만 공주님 방이 있다면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끗한 침구와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 그리고 방 안에 딸려있는 화장실까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나가고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책상에 앉아봤습니다. 드디어 포근한 가족의 품을 찾았다는 마음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아버지의 회의실에서 제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변한 모습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손녀딸 시댁 식구들이라고. 네 우리 영희 그 초잡스러운 입으로 우리 손녀딸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 제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듣고 굉장히 노하셨던 할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제 이름을 말하자마자 분노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어른이라도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잘못한 것 없이 다 이 사람이 한 짓이라고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앉아있는 시아버지도 할아버지께 혼쭐이 났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멍청하고 덜 떨어진 놈 같으니 너 같은 놈이 무슨 노동운동을 한다고 까치까치길지 안 해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놈이 넌 어디 가서 서울대 출신이라고 말도 하고 다니지 마라. 우리 서울대에 수취한 너 같은 놈은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는 할아버지의 강경한 태도를 보고 마음을 바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할 리가 없죠. 나는 비치고는 못하는 성격이라 그동안 우리 손녀딸이 받은 만큼 톡톡히 값을 쳐줄 테니 그리 알고 나가세요. 회장님 제발 회사만을 살려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뭐든 다 하겠습니다. 영희야 내가 다 잘못했다. 할아버님께 말씀 좀 잘해줘. 내가 전부 미안해. 너도 나 때리고 싶으면 때려 다 맞아줄게. 쫙 때리라고 하길래 고민도 하지 않고 한번 때려봤습니다. 진짜 때릴 줄은 몰랐나 봐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 한쪽에 제 손자국이 제대로 난 걸 보니 너무 속이 후련했습니다. 전 어머님 말씀 잘 듣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인간 같지도 않는 것들한테 이제 힘쓰지 말아라. 영희야 내 할아버지 이 비서, 내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혼해. 나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이유 없어.
그동안은 이혼녀라는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미련하게 꾸역꾸역 참고 살았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이혼 말은 하지 말자. 응,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 진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제발 이혼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응, 회장님 댁 충실한 개가 되겠습니다. 제발 이혼 말은 막아주세요. 그럼 소송할래? 이혼 소송 한번 해. 할아버지의 불의령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볼 일 다 끝났으니 돌아가시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그리고 회사 망하지 않게 막을 수 있으면 한번 막아보든지. 전날 밤 자기 전 세 사람을 만나며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하며 잠에 들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혼쭐 나는 걸 보니 너무 후련했어요. 그리고 쫓겨나듯 회장실을 나가는 세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니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영웅이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갖고 싶은 거라기보단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할아버지 뭔데 말만 해. 이 할아버지가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늦가기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학 생활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즐거웠습니다. 젊음이 주는 에너지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걸 느끼는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내주는 과제를 열심히 하고 또 동생들과 멋진 발표 자료도 만들고 축제 땐 술도 진탕 마셔보고 할아버지께선 제가 편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기사님을 붙여준다고 하셨지만 이것만큼은 거절했어요. 그럼 동기 동생들이 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친해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기들도 처음엔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지만 허울 없이 편하게 저를 대해줘서 정말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졸업하는 날 할아버지 머리 위에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활짝 웃는 사진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대학도 졸업했으니 이제 후계자 수업 받아야지. 영희야, 저 자신이 없어요. 할아버지께서 읽으신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날리면 어떡해요. 내 손녀딸인데 일을 못할 리가 없지. 이 할아비만 믿어라. 우리 영희는 분명 좋은 회장님이 될 거야. 그렇게 늦가기 대학 생활을 마치고 저는 할아버지 밑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 후계자 없던 할아버지에게 저는 딱 맞는 후계자였죠. 일을 배우는 것 또한 공부만큼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읽으신 모든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금 전 호텔의 회장이 되어 이 큰 호텔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만 있던 호텔 체인을 유럽과 북미까지 늘려 전 세계 수십 개가 되는 호텔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죠. 가끔 할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였다면,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귀신같이 제 꿈에 나타나 저를 위로하고 가십니다. 평생을 외롭게 가족의 품이 뭔지도 모른 채 살게 될 줄 알았던 저에게 생긴 소중한 가족 회장님,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응, 가지.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라도 한 곳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아 가족들을 보고 갑니다. 영희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꼭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그래 어서 와라 오는데 힘들진 않았고 와서 과일 먹어라 하는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준 세상의 유일한 내 편인 우리 가족 어머니가 없었으면,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저는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버릴 거면 낳지를 말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뒀을까. 너무 끔찍한 생각이죠. 아버지를 빼닮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자랑, 똑같은 거 낳아놓고 먼저 떠났다고 한탄을 하셨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대신 저를 만났잖아요. 할아버지, 저 정말 아빠랑 많이 닮았어요. 어디가 제일 닮았어요?
얼굴만 닮았어요 하면서 할아버지 기분을 풀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입양했어요. 저 역시 가족이 없는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신기하게 저를 닮았는지 공부도 잘하고 성실해요. 요즘 퇴근하면 아이 숙제 봐주느라 정신없어요. 오늘 왜 같이 안 왔냐고요? 쑥스럽다고 다음에 오겠대요. 벌써 사춘기인가 봐요. 다음엔 꼭 같이 올게요. 하늘에서 저 잘 사는지 보고 계시죠?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저 이제 가볼게요.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제 전 시댁 식구들 소식도 짧게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쫓겨난 이후 시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이미 어음으로 힘들게 맡고 있었던 회사 할아버지가 아니었더라도 망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평생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원룸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원인이 있으니 이런 결과가 있는 거겠죠. 전 남편은 그래도 서울대 출신이라는 게 먹혀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뭐 어떻게 살든 제 알바 아니죠. 이젠 요즘은 제 스스로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힘든 삶 속에서 잘 버텨왔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지 않고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잘 살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났나 보다 하면서 제 자신을 토닥여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만큼은 조금은 보상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저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준 우리 가족들이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저처럼 엄청난 행운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